시민이 선택한 뉴스 시선입니다. 5월 26일 시선 14번째 순서. 키워드는 정치와 식욕, 캐리어와 쇠고랑입니다. 헤드라인과 커버 스토리로 시작합니다. 케이블과 IPTV 등 유료 방송 업계에서 설치 수리기사 간접 고용 문제는 끊이지 않는 갈등을 유발해왔습니다. 방송사업자인 대기업이 하청구조로 기사들을 간접 고용하는 데다 하청사를 주기적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계약 승계 과정에서 해고 사태가 빚어지고 경력 인정 문제로 노사 대립이 불거졌습니다. 해결의 물꼬가 터졌습니다. SK 브로드밴드가 하청업체 소속으로 돼 있는 노동자 5천여 명을 자회사를 통해 직접 고용하기로 하고 이사회에서 자회사 설립을 의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민간에 파급된 첫 사례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줄줄이 나왔습니다. 롯데그룹이 10,000명 규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고 금융 유통업계에서도 비정규직 축소 방침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도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목록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보름 동안 일어난 일들을 정리해 놓은 것으로 페이스북에서 공유되고 있는 게시물입니다. 일부 공식화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변화의 흐름은 이미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게시물 작성자는 이 목록 위아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투표를 잘하면 삶이 달라진다. 흔히 정치가 밥 먹여주냐고 묻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정치가 밥 먹여준다고 답합니다. 정치가 곧 밥인 시대에는 그동안 포기했던 요리 주문도 늘어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선분양제, 이젠 손봐야 한다. 경향신문 칼럼으로 실린 이 요구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옵니다. 나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단 하나의 정책을 고르라고 하면 후분양제를 꼽겠다. 대다수 사람들이 살면서 사게 되는 가장 비싼 물건이 주택이다. 그런데 이런 주택을 건설업체들이 만든 팸플렛이나 실물과 다른 견본주택만 보고 사게 하는 제도가 선분양제다. 자, 다 먹을 수 있을지 주문한 대로 요리가 나올지 걱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 식욕이 늘었고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헛웃음만 유발하거나 분노와 피로를 동반했을 일을 통쾌하게 비웃어줄 수 있게 됐습니다. 유쾌하게 소비하며 실력과 정신의 우위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식욕이 떨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서거 8주기, 추도식의 역대 최다 인파가 몰린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번 주 뉴스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전직 대통령이 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감사 지시 이후 바짝 긴장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일파만파와 포털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뉴스를 어떻게 다뤘는지 비교했습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이 또 있었습니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입니다. 일명 김무성 노룩패스 관련 뉴스도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도혜민 기자입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 참석한 문 대통령. 대통령으로선 마지막 참석임을 천명했습니다. 포털엔 추도식 관련 뉴스가 다수 선별됐습니다. 포털 많이 본 뉴스에 오른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관련 기사 중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는 기사가 많았습니다. 문 대통령 발언 기사는 일파만파에도 선별됐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일파만파의 서거 8주기 관련 뉴스는 포털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추도식 당일 낭송된 노 전 대통령 추모시 전문,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그를 그리워하며 쓰여진 글, 생전 노 전 대통령의 인간적인 면모를 정리한 기사, 손석희 앵커가 밝힌 노 전 대통령과의 일화 등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초점을 맞춘 뉴스가 많았습니다. 일명 논두렁 시계가 국정원의 조작이었단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2년 전 폭로가 다시 시민편집단의 선택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감사 지시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번 주 주요 뉴스 인물로 부상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월요일, 일파만파 포털엔 관련 소식을 전하는 뉴스가 고루 올라왔습니다. 포털엔 문 대통령의 감사 지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반응 등이 주로 선별된 반면 일파만파엔 4대강 찬동 교수 명단 등 4대강 사업에 찬성했던 인물들에 관한 뉴스들과 4대강 사업 추진 당시의 언론 보도 등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명박 정부 시절 사건 사고 122건을 정리한 글이 일파만파 시민편집단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비교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이 귀국하면서 공항에 마중 나온 직원에게 짐가방을 미는 장면, 직원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모습에 노루패스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일파만파엔 당시 상황을 담은 동영상과 왜 이게 잘못됐냐는 김무성 의원의 반응, 외국인들의 댓글, 방송인 유병재 씨의 패러디, 그리고 패러디 광고까지 이틀 동안 관련 뉴스가 7건 선별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네이버와 다음 많이 본 뉴스엔 노루패스 관련 기사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음에선 뒷북이라도 쳤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째였던 목요일, 외신에서 이 사안을 다뤘다는 기사가 다음 많이 본 뉴스 42위에 올랐습니다. 네이버는 그야말로 노루 김무성이었습니다. 시선대 포털 도혜민입니다. 기자가 쓴 기사보다 더 뉴스다운 시민의 뉴스평을 전해드리는 시선 말씀이 뉴스에 달라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3건을 선별했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선별하고 보니 모두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이 사자가 되어 관련자 모두를 사자가 되게 하리라. 4대강, 차원외교, 방산비리의 앞글자를 따서 사자방이라고 하죠.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자행된 사자방 비리를 청산하자는 요구가 분출되고 있지만 청산 대상은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저항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이와 관련한 뉴스평이었습니다. 잘한다 문케인, 몰아쳐라. 박근혜 정부에서 공중분해된 특별감찰관제를 복원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공석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이를 지지하는 글입니다. 문케인은 문재인과 허리케인의 조합으로 보입니다. 축구장 전광판에 문 대통령 뉴스만 틀면 사람들이 간다. 차범근 감독이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 20세 이하 월드컵 대회와 관련해 이런 말을 방송에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인기 때문에 축구에 관심이 없다. 축구장 전광판에 대통령 뉴스를 틀 수는 없겠지만 지금의 여론을 잘 짚어낸 촌평이었습니다. 시선 말씀이었습니다. 시민이 선택한 영상, 시선 영상입니다. 이번 주 일파만파에 올라온 영상 뉴스들 가운데 2건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보실 영상은 이번 주 큰 화제를 불러온 김무성 캐리어 영상입니다. 김무성 의원이 등장하는 영상과 방송인 유병재 씨의 패러디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2월에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입니다. 2017 동기부여 영상 정의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영화 대사와 실존 인물들의 육성을 호소력 있게 편집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 달짜인 빨갱이 새끼야! 아유, 저 형이 대한민국에 여전히 그런 달달한 곳이 남아있긴 한가? 우리나라에서는 정의로움을 말하잖아. 따대. 이 나라에서는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 따댄다. 정의를 말하면 기껏해야 이런 대접받아. 너 잘났어. 야 이놈아, 모난돌이 정 만든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살아라.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의 가온 역시 야 이놈아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만둬라. 너는 뒤로 빠져라.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또 그 가족들은 생계 자체가 어렵게 허덕이고 살아야 되고, 친일파가 됐던 자들은 그 후손의 후손까지 떵떵거리고 사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정의를 말하면 웃기게 되는 거지. 뇌물 받는 새끼, 주는 새끼, 비자금 만드는 새끼들, 지혜비 백 믿고 설쳐대는 애새끼들, 그 애새끼들을 믿고 설쳐대는 개새끼들, 하여튼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든 개족 같은 새끼들, 그 새끼들이 진짜 깡패 새끼들이야. 좋은 게 좋은 거고 서로 봐주는 거예요. 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잘못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는 뭔데 이 자식아 걷다가 제보를 하고 그래. 이렇게 그 사람 왕따를 시키는 구조예요, 우리나라가. 당신들이 사는 세상에 돈 없다고 사람 지금 못 받는 세상, 돈으로 검사도 판사도 살 수 있는 세상, 죄 있어도 돈 있으면 무죄, 죄 없어도 돈 없으면 유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우리 대한민국의 족같은 법이야, 이 씨발 새끼들아. 어느 시대나 청년들이 가장 순수해. 청년들이 가장 이상적이야. 근데 이 나라 청년들은 정의란 단어를 몰라. 정의란 말 아예 하지도 않아. 법, 그거 최소한입니다. 사람들끼리 살면서 정말 지켜야 할 최소한인데 그것도 안 지키는 진짜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고도 못하면서 법 같은 거 없어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 억울하게 만들면요. 침묵하지 않고 용기를 내는 사람한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가족부터 먼저 생각해야지. 먼저 안정을 찾고 나중에 하면 안 될까? 이런 조언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무심코 뱉는 말이, 또 그 말을 듣고 정말 용기를 냈던 사람이 주저앉아 버린다면 이것같이 정의롭지 못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은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일지라도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그게 진실이라면 저는 하늘이 움직여서 세상이 바뀐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어리석음을 껴안아야 된다. 그러나 그 일부가 되지는 말아야 된다. 전면전을 선포하고 인생을 다 걸고 부딪히지는 않더라도 내 스스로 세운 행동 준칙에 따라서 그 어리석음과 싸우는 노력, 그걸 바로잡는 노력도 해나가면 또 내 자신이 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린다면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 상관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결국 내 삶은 누가 남이 내 삶의 의미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역사는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일상의 삶을 살면서 아이들 키우고 부부간에 지지고 볶고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서민들이 정치적 발언권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 당당하게 주장하고 잘못된 제도를 뜯어고칠 수 있는 그런 서민의 시대를 한번 다시 열어야 됩니다. 절대로 안심하고 낙관하지 마십시오. 해방 직후에 친일파 청산에 실패할 거라고 누가 상상해냈겠습니까? 역사적인 찬스를 놓치면 역사적인 보복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눈 감고 귀를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기회를 한 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은 적어도 살기가 힘이 들어서 아니면 둔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걸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의미 있는 도전도 있고 의미 없는 도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세상은 도전에 의해서 변화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개의 수많은 도전이 축적, 여러 사람의 여러 가지의 도전이 축적돼서 우리 사회가 변화해가는 것입니다.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언론사의 보도국장, 편집국장이 있다면 시민이 선택한 뉴스 시선에는 시민 편집장이 있습니다. 보여주는 대로 보고 들려주는 대로 듣는 소비자가 아니라 직접 판단하고 골라서 공유하는 뉴스 감별사. 뉴스 보는 눈이 밝은 시민을 시민 편집장이라고 부릅니다. 일파만파의 시민 편집단 가운데 주목받고 있는 시민 편집장을 초대해 그의 시선을 마주하는 시간. 나의 시선 14번째 손님으로 유창렬 시민의 날개 집행위원장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민의 날개 집행위원장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시민의 날개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시민의 날개는 2015년 7월 달에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문성근 선배님 그리고 이제 민주진보진영의 33명의 제안란이 만든 생활 밀착형 정치 플랫폼 운동으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네. 단기적인 목표로는 정권 교체, 중장기로는 대의민주주의의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갖다가 도입하는 그러한 단체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시민들의 어떤 모금 활동으로 만들어진 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안이 이루어진 게 2015년 7월이라고 그러셨죠. 네네. 그럼 거의 이제 2년이 다 돼 갑니다. 맞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활동을 얘기를 하자면 미디어 플랫폼 우리 이제 같이 하는 일파만파에 우리가 같이 그 주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또 가장 큰 성과고 부정선거 감시단 시민의 눈 약 네. 7만 명 정도 회원이 모여서 현장에 약 5만 명 정도 이번에 투입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원천 봉쇄해야 되겠다고 그 조직이 움직여서 이번에 부정선거라든지 선거에 우리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가짜뉴스 검증소를 또 만들어서 그렇게 많이 SNS에 돌아다니는 가짜뉴스를 우리가 감별해서 제대로 된 뉴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줬던 성과. 이런 네. 그 다음에 선거 캠페인, 젊은이들의 선거 캠페인을 위한 투표 활동을 계속해서 우리 시민의 날개 회원들과 사무국에서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대선에 크게 기여했다기보다도 깨어있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공간을 만들어 줬다는데 우리 나름대로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 시민의 눈만 하더라도 7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그 어떤 시민의 날개에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속으로 계속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고민인데요. 이제 부정선거 감시단은 선거가 있을 때만 이게 이제 활동을 할 건데, 그렇죠. 그럼 네. 평소에 우리가 생활 밀착형 정치 플랫폼이라고 얘기했듯이 평소 때는 발칙하고 재미있게 들 같이 모여서 어깨 걸고 놀다가 여러 가지 문화 활동도 있을 수 있겠고, 네. 그리고 이제 선거 때는 부정선거 감시단인데 이 동력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저는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의 예산 감시도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세금 감시도 가능할 거고, 네. 어떤 시민들의 역할은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이제 보름 남짓이에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다들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아, 참 잘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평소에 이렇게 보고 느낀 것이, 대통령이 되시기 전까지는 되게 힘이 드시겠지만 정말 대통령이 되시면 정말 다른 정치인의 어떤 그런 워딩이 아닌 그분의 철학과 가치와 행동으로 보이는 정말 실무형 대통령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준비된 것들이 지금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잘 할 거라는 것은 뭐 전망이거나 기대인데요. 예. 그것과 별개로 이것은 꼭 좀 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시급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책 분야가 있습니까? 뭐 다들 일자리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좀 시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달리해서 일자리 문제도 결국 공무원들이 움직여야 되고 그것을 움직이는 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렇게 쌓여있던 인사적폐부터 좀 해결을 좀 해서 그분 제대로 된 사람이 제대로 된 자리에 들어가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도록 그거를 지금 이 정부에서 제일 먼저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위원장님 그 대북 사업에 특히 남다른 그런 관심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관련된 활동도 많이 하셨고. 예. 그 이전에 어떤 활동하셨는지 소개해 주시죠. 그 참여정부 때도 이제 정치의 제의를 받은 적도 있고 이랬었는데 제가 다 그만두고 저 북한 가겠습니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월북하시겠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하겠다. 그때 예.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는 개성공단에 가서 나는 무료 의료 봉사활동을 하겠다 해서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린닥터스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YMCA하고 같이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북한의 근로자들을 상대로 무료 의료 봉사를 하고 아마 저는 참여정부 때 일주일에 거의 한 번 정도는 북한을 들락날락 거렸던 것 같아요. 민간의 입장에서. 그래서 북한이라는 사회를 다시 보게 됐고 지금도 그런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민간 차원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하고 신뢰를 쌓아가면 정치적 문제도 그렇게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 문재인 정부가 대북 관계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경협. 네. 결국 종북몰이라든지 남북 문제는 경제 문제로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핵 문제하고 정치적으로 뭐 사드 문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거는 우리 정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뭐냐면 당국 간의 남북 경협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 개성공단도 열어야 되고 그리고 결국 서로가 평화공존 내에서 협력 관계로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거부터 해야죠. 그 경협 문제가 풀리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민간 차원에서 좀 룸이 있다면 그거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제가 정치적인 얘기는 좀 하고 싶진 않지만 이제 뭐 조만간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나면 어떤 그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어나가실 거라는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정상회담 이후에 대북 특사를 꼭 보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누가 되실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문익환 목사의 아들 문성근이라든지 햇볕 정책의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위원장이라 이런 분과 우리 그 어르신 한 분 정도 이래서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뜻을 이 정부의 뜻을 진솔하게 저쪽에 전달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물론 정부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없이 민족적 차원에서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민편집단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언론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깊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당면에 있는 언론 개혁 과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해직 기자들의 복직 문제가 돼서 그런 언론들이 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고 안에서 내부 동력을 만들어내서 제대로 된 언론으로 하는 게 일단 급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조중동이나 종편이나 이런 거를 뭐 개혁하겠다 이런 말 하는 건 저는
그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대한 언론들이 다양하게 1인 미디어까지 뭐 팟캐스트도 생기고 또 국민 TV라든지 뉴스타파라든지 이런 대한 언론들이 공영 방송과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시장 논리에도 맞고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지원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지원책이라는 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그런 걸 인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뭐 이렇게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거는 나중에 또 특혜 시비나 이런 게 걸려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제 공영방송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죠. 거기서 서로 소싱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제휴 같은? 그러니까 갑을 관계가 아니라 좀 사이즈는 작지만 이 키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언론이 좀 이렇게 이제 눈을 뜨게 되면 이게 필요한 존재거든요, 서로. 그러면 서로 제휴의 관계, 동등한 관계에서 갑을 관계가 아닌 다른 쪽에서 키워주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겠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도 거기에 시민들이 호응할 겁니다. 그렇게 시민 미디어를 키우는 일이 공영 언론 입장에서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절대 아니죠. 시청자들이 바라는 것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공영 언론이 그동안 제 역할을 못해서 시민들이 주머니 털어서 세운 맞습니다. 것이 시민 미디어잖아요. 거기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또는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라도 시민 미디어를 공영방송, 공영 언론들이 지원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좀 편한 가벼운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배우 류승수 씨 아시죠? 아는 게 제 막내 동생입니다. 두 분 우위가 어떠신지 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류승수 씨 어떤 작품에 출연하고 계시죠? 지금 출연은 안 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요즘 뭐 얼마 전에 광고 하나 하고 지금 이제 조만간 뭐 여행기 뭐 지금 할 예정이고, JTBC의 더 패키지인가 뭐 찍어놓고 좀 예를 들어서 아직 방송은 안 한 것 같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생한테 되게 미안해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저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거든. 혹시라도 형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오르거나 뭐 그런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확실하진 않고. 그걸 뭐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한동안 드라마나 뭐 하다가 출연이 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올 총각 김제동의 톡투유, 아마 김제동하고 야구하면서 친해진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마 막 일부러 불렀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뭐 이제는 형 때문에 잘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나는 형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자기 연기를 할 수 있는 배우로 좀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죠. 초대 손님들께 드리는 공통 질문 한 가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추천해주고 싶은 SNS 계정이 있으면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저는 뭐 좀 엉뚱한 거 좀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뱃살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 뱃살 빼는 짐 가이더라는 SNS 계정이 하나가 있고요. 짐 가이더?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영상을 보면서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콤마라는 그 앱이 있어요. 이건 앱입니까? 앱입니다. 우리 일파만파처럼 앱인데 외국인들하고 대화하기에 적격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81개 국어를 다 번역을 해줍니다. 내가 카카오톡처럼 해서 밥 먹었니 하면 영어로 가도 영어로 나오고 일본어로 나올 수 있도록 쌍방향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허브 역할을 하는 앱이 출시가 됐어요. 그게 되게 유용합니다. 여행을 다녀도 정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어 공부도 되고 일본어 공부도 되고. 그러니까 일종의 번역기인가요? 아니, 톡 같은, 이 카카오톡하고 똑같은 건데, 그게 내가 한국어로 이렇게 찍으면 상대방은 일본어 같으면 일본어로 나옵니다. 일본인과 톡을 하면은 제가 한국말로 써도 일본어로 번역이 돼서 전달이 된다 이거죠?
오늘 바쁘신 중에 출연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더 왕성한 활동, 또 큰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줄여서 퇴진행동이라 부르던 단체가 지난 수요일 해산했습니다. 해산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장 현수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행복했습니다. 이들의 아름다운 수고는 이렇게 현실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끝이 아닙니다. 이들이 뿌린 행복의 씨앗이 곳곳에서 무럭무럭 자라길 바랍니다. 퇴진 행동의 대척점에 있었던 단체가 있습니다.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 줄여서 탄기국이라 불렀던 극우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핵심 인사 2명이 퇴진 행동이 행복한 해산을 선언하던 날 폭력 시위 주도자로 쇠고랑을 찼습니다. 탄기국이 만들어낸 극우 정당의 자금 운영권을 놓고도 꼴사나운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난동에 가까운 폭력이 횡행했고 사상자가 나왔는데 쇠고랑 찰 사람이 어디 2명뿐이겠습니까? 왜 돈을 놓고 싸우는지도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불행은 이제 시작일 뿐이어야 합니다. 시선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